MIT 교수도 못 푼 문제를 한국 중학생이 5분 만에 계산기도 없이?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IT 수학과 교수 잭슨 테일러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서울대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육의 우수성에 대해 많이 들어왔지만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었죠. 어느 날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열리는 수학 경시대회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대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한국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시험 시작 전부터 모두가 조용히 집중하고 있더군요. 미국 학생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감독을 하던 중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0여 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가운데 유독 한 여학생만 계산기를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계산기를 깜빡했나 싶어 다가가려던 찰나 그 학생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튕기듯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문제지의 복잡한 수식들을 보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을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말이죠.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그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은 김나온,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라온이는 수줍게 웃으며 주판이 더 빨라요라고 답했습니다. 주판이라니요? 21세기에 주판을 사용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최첨단 계산기보다 빠르다니 말이죠.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라온이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주판을 그리면서 계산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순간 저는 이 학생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마침 MIT에서 가져온 난제가 있었는데 대학원생들도 쉽게 풀지 못하는 문제였죠. 혹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겠니? 제가 문제지를 건네자 라온이는 잠시 문제를 살펴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왼손 손가락을 허공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주판을 튕기는 것처럼요.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라온이의 손가락은 점점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그때 라온이가 눈을 뜨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수식이 아닌 단 하나의 숫자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제 노트북을 꺼내 계산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노트북이 아직 계산 중인데 라온이는 이미 답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프로그램이 결과를 보여주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라온이가 적은 답과 제 노트북이 계산한 결과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고작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에 MIT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를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험장에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다들 라온이의 실력에 놀란 눈치였죠. 하지만 정작 라온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저는 라온이를 붙잡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시상식이 곧 시작되어 참아야 했습니다. 예상대로 라온이는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트로피를 받는 모습에서도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라온이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라온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온이는 특별한 영재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만 할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주판을 가르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판 교육이라니 저로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현대 수학 교육에서 주판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라온이가 보여준 놀라운 계산 능력은 분명 주판과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라온이의 할머니를 만나 뵙기 위해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동네였죠.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 한쪽에 앉아 주판을 만지고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올해 78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주판 선생님이셨다고 했죠. 요즘 애들은 계산기만 쓰려고 해요. 하지만 주판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닙니다.
숫자를 손끝으로 느끼고 머릿속으로 그리는 훈련이죠.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차 한국의 전통 교육 방식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주판은 단순히 계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집중력과 암기력, 공간지 강능력을 동시에 키우는 종합적인 두뇌 훈련법이었던 것입니다. 라온이는 5살 때부터 주판을 배웠어요. 처음엔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죠. 하지만 점점 재미를 붙이더니 이제는 머릿속에 주판이 그려진다고 해요. 할머니의 눈가에 자랑스러움이 어렸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주판 수업을 참관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할머니는 흔쾌히 허락하셨고 다음 날부터 저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주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복잡한 곱셈과 나눗셈을 주판으로 척척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놀이하듯 즐겁게 말이죠. 미국의 같은 나이 아이들은 구구단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저는 주판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판의 각 알은 자릿수를 나타내고 알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은 덧셈과 뺄셈의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밀은 이 물리적인 동작을 머릿속으로 시각화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라온이처럼 숙련된 사람들은 실제 주판 없이도 머릿속에서 주판알을 움직이며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암산이 아니라 일종의 시각적 사고방식이었죠. 수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이미지로 다루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라온이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왜 주판을 배우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지혜가 현대 수학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라온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미국에는 주판이 없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첨단 기술을 추구하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라온이와 주판 수업의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MIT 동료 교수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은 믿으려 하지 않았죠. 주판으로 현대 수학 문제를 푼다고? 그건 불가능해.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온이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한 이상 이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한국 방문 때 특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MIT 수학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세트를 가져가기로 한 것이죠.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MIT 수학과 학과장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동행을 자청했습니다. 라온이는 여전히 그 동네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라온이는 키도 훌쩍 컸지만 수줍은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실험에 대해 설명하자 라온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이번 문제들은 MIT 대학원 수준의 난제들이에요. 혹시 부담스러우면. 제가 말을 꺼내자 라온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한번 해볼게요.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차분히 풀면 된다고요. 실험은 라온이네 학교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교육부 관계자들과 수학교사들도 참관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복잡한 미적분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풀 수 있는 수준이었죠. 라온이는 문제지를 받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처럼 왼손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 라온이를 지켜보고 있었죠. 15분이 지났을 때 라온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답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MIT 학과장이 노트북으로 답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정확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온이는 모든 문제를 주판 암산으로 풀어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문제는 양자역학과 관련된 복잡한 계산이었는데 이것마저 정확히 풀어낸 것입니다. MIT 학과장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의 의심은 놀라움으로 그리고 경탄으로 바뀌었죠. 실험이 끝난 후 그는 라온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죠?
라오니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주판으로 계산하면 숫자가 눈에 보여요. 복잡한 수식도 주판 아래 움직임으로 바꾸면 단순해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오니에게 수학은 추상적인 기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실험 결과는 한국 수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통적인 주판 교육의 가치가 재조명되기 시작했죠. 특히 라오니처럼 주판을 시각화하는 능력이 현대 수학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라오니의 할머니를 다시 찾아뵀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판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고 집중력을 기르는 수련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전통 교육의 깊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서양의 교육이 논리와 분석을 강조한다면 한국의 전통 교육은 직관과 통찰을 중시한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MIT 학과장과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술 발전만 추구하다 보니 정작 인간의 잠재력을 간과했던 것 같군요. 한국의 전통 교육 방식을 연구해 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라오니의 학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주판 수업을 직접 참관하기 위해서였죠. 교실에 들어서자 20여 명의 학생들이 주판을 만지며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던 수학 교육의 미래가 바로 여기 한국의 전통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주판 수업을 참관하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4자리 곱셈을 주판으로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아이들이 이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주판을 가르쳐온 베테랑이었죠. 주판 교육의 핵심은 반복과 인내입니다. 처음엔 느리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숫자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주판 학습은 단계별로 이뤄집니다. 먼저 주판의 구조를 익히고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으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암산 단계에 이르게 되죠. 라오니는 이미 최고 단계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MIT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주판 교육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주판의 역사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주판이 한국에 전해진 후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것이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주판 교육이 단순한 계산 기술을 넘어 정신 수양의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중력, 인내심, 정확성을 기르는데 주판만 한 것이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라오니와 정기적으로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라오니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판을 사용하고 있었죠. 어느 날 라오니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물리 문제를 풀 때도 주판을 써요. 복잡한 공식도 주판으로 계산하면 더 쉽게 이해돼요. 라오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판이 단순한 산술 계산을 넘어 고차원적인 사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발견을 계기로 저는 새로운 가설을 세웠습니다. 주판 학습이 뇌의 시각적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복잡한 개념도 쉽게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 MIT 뇌과학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 끝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판을 오래 사용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시각 정보 처리와 관련된 영역이 특별히 발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좌뇌와 우뇌의 연결성도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들고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라오니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라오니는 수학과가 아닌 교육학과를 지망하고 있었죠.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이 놀라운 도구를 가르치고 싶어요. 라오니의 말에서 저는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미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나눔의 정신이었죠. 라오니의 할머니도 건강하셨습니다. 여전히 동네 아이들에게 주판을 가르치고 계셨죠.
할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판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이걸 후손들에게 전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해 겨울 MIT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전통 주판 교육의 현대적 가치였죠. 발표자는 다름 아닌 라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라온이는 유창한 영어로 주판의 원리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주판이 정말 필요할까요? 라온이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계산기는 답을 알려주지만 주판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순간 강당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라온이의 성장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전통 교육이 지닌 깊은 가치를 다시 한번 실감했죠. 세미나 이후 MIT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주판 교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주판 수업을 도입하기도 했죠. 물론 한국만큼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안식년을 맞아 1년간 한국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라온이의 할머니께 정식으로 제자가 되어 주판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속에 미래 교육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안식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라온이의 할머니 댁으로 출근하듯 찾아갔죠. 처음엔 주판의 기본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초등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이 쑥스럽기도 했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은 독특했습니다. 단순히 주판 사용법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호흡법과 자세, 마음가짐까지 강조하셨죠. 주판은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해요. 조급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이 말씀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드디어 간단한 암산이 가능해졌습니다. 2자리 덧셈 정도였지만 머릿속에 주판이 그려지는 경험은 신기했습니다. 이때쯤 라온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역 교육대학이었죠. 라온이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주말마다 할머니 댁을 찾아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라온이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주판에 관심이 없어요. 다들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죠.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주판 교육의 가치를 어떻게 현대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라온이와 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네 학원가에서 주판 교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몇몇 학부모들이 라온이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도 주판을 배우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온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판이 만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집중력과 계산 능력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작은 주판 교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라온이의 주판 교실 학생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비록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학부모들 사이에서 주판 배운 아이들이 수학 성적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MIT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소규모 연구를 계획했죠. 주판 교육이 실제로 수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년간의 관찰 연구 끝에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주판을 꾸준히 배운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암산 능력과 집중력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인 것이죠. 물론 표본이 작아 일반화하기는 어려웠지만 의미 있는 발견이었습니다. 라온이는 이제 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교육 실습을 나가면서도 주말에는 여전히 주판을 가르쳤죠.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 이제는 집에서 소수의 학생만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라온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주판을 가르치고 싶어요. 비록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방과 후 수업으로라도요. 저는 라온이의 소박하지만 진실된 꿈을 응원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성과가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전통의 가치를 이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안식년을 마치고 MIT로 돌아가는 날 라온이와 할머니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주판의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인연은 제게 학문적 성과 이상의 깨달음을 주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큰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MIT에서 작은 세미나를 열어 한국의 주판 교육에 대해 소개하고 관심 있는 동료들과 함께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죠. 거창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작은 씨앗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MIT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동료 교수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주 작은 연구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주로 수학 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이 참여했는데 그중 한 명이 특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데이비드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수학 교육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죠. 그는 미국 학생들의 기초 계산 능력 저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계산기에만 의존하다 보니 아이들이 숫자 감각을 잃어가고 있어요. 데이비드의 말에 저는 라온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던 그도 제가 찍어온 영상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정말 놀랍네요. 한국에는 아직도 이런 전통이 살아있다니. 그해 여름 데이비드가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직접 주판 교육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죠. 저는 기꺼이 라온이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라온이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방과 후에는 주판 교실을 운영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라온이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두 사람은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금세 친해졌죠. 라온이는 자신의 학교와 할머니의 주판 교실을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지만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그래도 손잡벌되는 데이비드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멀리서 오셨는데 제대로 가르쳐드려야지요. 할머니의 환한 미소에 데이비드도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한 달간 데이비드는 열심히 주판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라온이의 세심한 지도로 빠르게 실력이 늘었죠. 특히 주판의 교육적 효과를 직접 체험하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집중력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주판을 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숫자에만 몰입하게 되네요. 데이비드의 이런 소감은 제가 처음 주판을 배울 때 느꼈던 것과 같았습니다. 라온이는 데이비드에게 자신만의 교육 철학도 전했습니다. 저는 주판을 가르칠 때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강조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게임처럼 진행하죠. 실제로 라온이의 수업을 참관한 데이비드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주판 경연 대회를 하듯 서로 경쟁하면서도 즐겁게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이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돌아온 데이비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근무했던 초등학교에 찾아가 주판 교육의 도입을 제안했죠.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주판이라니 시대착 오적이지 않나요? 교장 선생님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포기하지 않았죠.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라도 시작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작은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주판 수업을 진행했고 예상외로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주판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한국의 전통 교육이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라온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 배운 주판이 이렇게 멀리까지 전해지다니 믿기지 않아요. 라온이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데이비드의 주판 교실은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확대되었습니다. 이웃 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리기도 했죠.
한국 전통 주판으로 수학 실력 키우는 미국 아이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라온이는 이제 경력 3년차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방과 후에는 주판을 가르치고 있었죠.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라온이가 가르치던 제자 중 한 명이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처음 라온이의 주판 교실에 왔을 때만 해도 수학을 싫어하던 아이였죠. 하지만 주판을 배우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재미있어지고 계산에 자신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민준이의 어머니는 라온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주판이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소식은 작은 지역 사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죠. 라온이의 교실을 찾는 학부모들이 늘어났고 이웃 학교 선생님들도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데이비드의 주판 프로그램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지만 실제 효과를 본 학부모들의 입소문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었죠. 주판은 단순히 계산을 빨리 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손과 눈, 머리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교육 도구였죠. 특히 시각적 사고력과 집중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라온이는 할머니의 이름을 딴 김순자 주판교육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주판 교육의 전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첫걸음이었죠. 연구소 개소식에는 지역 교육계 인사들과 할머니의 옛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판 교육의 가치를 이야기했죠. 특히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 주판을 배운 추억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계산기만 두드리지만 우리 때는 주판으로 모든 걸 계산했지. 그때 배운 암산 능력이 평생 도움이 됐어. 한 어르신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온이는 연구소를 통해 주판 교육의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되 현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죠. 게임과 놀이를 접목한 주판 수업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다시 한국을 찾았고 라온이의 연구소에서 새로운 교육법을 배워갔죠. 이제 두 사람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주판 교육의 가치를 알리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라온이의 작은 연구소는 이제 지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주판을 배우고 그중 많은 학생들이 수학 경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날 제게 라온이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가 운영하는 주판 교실 학생이 주 단위 수학 경시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것이었죠. 미국에서 주판으로 수학을 배운 학생이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작지만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현지 교육 전문가들이 데이비드의 주판 교실을 찾아왔고 몇몇 대학에서는 주판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물론 아직 주류는 아니었지만 변화의 씨앗은 분명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라온이의 연구소는 여전히 아담했지만 그 안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의 주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죠. 연구소를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 걸린 오래된 주판이었죠. 라온이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쓰시던 주판이에요. 이걸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그날 저녁 라온이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교육법을 정리한 책이었죠. 손끝으로 만나는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소박하게 제작된 책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 전통 교육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제가 주판으로 문제를 푸는 게 특별한 일인 줄도 몰랐죠. 라온이의 회상에 저도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인연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요. 주판이라는 전통 도구를 통해 동서양의 교육이 만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여정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는 가끔 데이비드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주판 교실은 이제 3곳으로 늘어났고 제자들 중에는 주판 교사가 된 이들도 있었죠. 비록 큰 흐름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라온이도 여전히 열심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주판 강의를 시작했다고 했죠.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되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그녀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 라온이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녀의 제자 중 한 명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전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죠. 그 학생은 인터뷰에서 주판 덕분에 수학과 친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편지 말미에 라온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수님,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은 나누면 더 커진다고요. 주판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세계에 알려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답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국의 전통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배웠으니까요. 앞으로도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주판 알을 튕기는 라온이의 모습이 떠올랐죠. 작은 소녀에서 훌륭한 교육자로 성장한 그녀처럼 한국의 전통 교육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오래된 것에서 가장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라온이와 그녀의 제자들을 통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